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후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둔 데다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이 당장 21일에 있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과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임명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리 인준이 지금 쟁점이 되면서 그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내각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도 10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산적한 국정과제와 국정 현안들을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좀 민주당도 대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임시국무회의가 어떤 걸 다루게 돼 있냐면은 추경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엄청나게 빨리 많은 좀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시키고 국회를 보내서 다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무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되면 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11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육지책으로 지금 외교부 장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을 함으로써 국무회의는 일단 열릴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추경안에 대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민주당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외교부하고 행안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음 주면은 굉장히 중차대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이 대미 정책에 대한 또 새로운 전반적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수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게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 시급하게 필요로 해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민주당의 양해를 기대하면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 건데 민주당 반발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민주당 반발보다는 국민의 비판은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들을 임명 강행했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는데 예. 결국은 이 두 후보는 사실 이제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어떤 동문 관계, 이런 관계와 더불어서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아들이 도박 사이트 관련된 어떤 관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는데 예. 물론 이제 국무회의 정족수 구성을 위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잣대를 거꾸로 이제 본인들이 그 비판을 받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후보들 또는 현재 갈등이 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치와 타협의 어떤 그 미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의 소원을 내밀어야 되는 당사자는 사실 대통령과 여당인데 어찌 보면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국민의힘 패널분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우리 검찰청 개혁법 관련해서 이미 협치를 민주당에서 찬 거 아니냐, 이제 와서 협치 없다 이런 말씀을 사실 대놓고 하세요. 그런 정서들이 일부분 반영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 그러지 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순조로운 정부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여당과 또 야당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총리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제 한 후보자 인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만났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회동이 끝났습니다. 민주당도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은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단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발목 잡기 인상을 주면 좀 불리하다 이런 인식도 있을 텐데 반면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결재로 이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결재를 한 걸 두고서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민주당 고민이 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를 동의를 해준다면 예. 발목 잡기 프레임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들이 볼 때는 그래도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만약 그 한동훈 정호영 후보를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까지 동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문제는 지지층들의 대거 이탈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백기 들어라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협치 없다라는 대통령의 공격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손들고 마는 거라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는 더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의 어떤 그 도덕성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 많이 부각이 돼 있는 것이고 협치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에 있어서 이미 심각한 그 국민적 불신과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부드럽게 국민들의 걱정도 좀 덜고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 숨 쉴 틈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협치인데 지금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타협 없다, 끝까지 싸워보자라는 어떤 선전포고처럼 느껴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정서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쪽 패널 분 중에 협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런 감정의 발언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이제 한번 당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이나 이 대통령 측에서도 좀 화가 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해서 가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협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하고 이 한동훈 정호영 장관 그 임명 문제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일단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략이어서 이 부분을 매듭을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측도 이해가 갑니다. 뭐 그렇게 수많은 논란과 쟁점과 의혹이 있는 사람 한두 명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야당 체면이 있는데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예. 그러나 또 우리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초기에 정부 구성부터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또 볼면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발목 잡기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도 맞춰야 되는 저는 민주당의 지금 딜레마가 지금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덕수 총리 인준을 그 빌미로 해서 한동훈 낙마를 주장하는 건 제가 볼 때 설득력이 높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는 노선과 입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 때문에 좀 화가 나 있는 것이지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 치명적인 게 갈견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아니면 정호영 후보자를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주고 한동훈 후보를 임명을 함으로써 여야가 좀 적당하게 저는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한동훈 총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정 정도의 좀 그 사감이 좀 들어가 있는 측면이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아빠 찬스라든지 조국 사태 기준으로 본다면 이러저러한 그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걸 구분해서 여당 측에서도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야당 측에서도 좀 그 지혜를 모아서 이 돌파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좀 치열한 눈치 싸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네,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두 후보를 다 강행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어쨌거나 이건 유일한 지렛대가 한덕수 총리 동의안이에요. 나머지는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일합니다라는 보고하고 검증하는 자리고
뭐 자격이 없더라도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데 유일하게 이제 임명 동의안 총리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런 국무위원들을 통솔할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예. 판단은 국회가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금방 당선됐는데 나한테 힘을 줘야지라는 싸움과 우리도 국민의 대표인데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다수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생각을 충돌시키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그 카드는 우리 김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카드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불리한 카드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플러스 지금 뭐 원희룡 또 그 밖의 인물들도 사실 정의당에서도 부적격 인사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6명 정도의 데스노트에 올라간 그분들 가운데서 일정 부분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첨언을 드리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그냥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 첫 번째 총리가 아니라 두 번째 총리 후보쯤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부결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5년 전쯤에 총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그분도 보수 논객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의 100년의 속도보다 요즘 10년의 속도가 세상 변하는 게 빠른데 결국은 150년 전에 총리했던 분을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총리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가 봐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검증의 잣대도 높아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총리 후보다라고 하면 볼 거 없이 부결감인데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후 3시에 추경 관련 첫 임시 국무회의가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 추경 관련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는 게 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수 총리 인준을 놓고도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예. 추경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딜레마에 생각합니다. 빠져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는 열릴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뉴스로 이영 산자부 장관하고 또 한 분 더해서 지금 채택을 했다고 그래요. 예. 민주당도 동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장관이 2명이 더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추경안이 시급한 민생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국회에 보낼 것이고 그럼 국회에서는 또 국회의 시간이 이제 열릴 건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경선 과정이나 대선 또 본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민주당도 계속 일관되게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용도로 지금 추경안을 만들어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지금 이걸 짜놔야 되는 것이어서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이제 뭐 심사를 하고 재원 마련이 뭐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걸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추경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또 사실은 몽리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심사를 하되 발목을 잡거나 그걸 무작정 거부하는 그런 반감을 표현하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민주당. 논란의 여지 없이요. 그럼요. 무조건 찬성을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때 1,000만 원씩 보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액수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과정에서 할 수 있죠. 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예.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 재원 관련해서 예.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에서 지난번에 13조 추경을 할 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더 나오거든요. 감춰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인 건데 재정당국에서 후임 대통령이 왔을 때 일정 정도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의 양해 하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뭐 드러낼 수가 있을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민생 추경을 반대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여가부 김현숙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 공약이었죠.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자가 여가부를 맡는 게 모순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김 후보자는 여성 정책들이 폐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맞섰는데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현숙 장관 후보자를 이제 여가부로 보낸 건 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으로서 그걸 이행하는 게 일단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저는 약속 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가부는 없애는 게 맞는데 당장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내각을 구성해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고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을 또 설득하고 또 민주당과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필요한 정부 조직의 개정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동의를 해서 모아가지고 그 국회에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의치 않은 이유로 인해서 여가부 장관을 잠시 맡을 수 있도록 김현숙 교수를 보낸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가부에 왜 왔느냐라고 따지는 건 그 속사정은 누구보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민주당 측이나 이제 진보진영 측에서 이거 여가부 없애는 거 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당장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정부가 정상적으로 그 운행이 되면 여가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도 사실 부담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이른바 일부 여성단체의 생태계 노릇만 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예.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성 관련된 부분들은 각 정부 부처에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보고 체크해봐서 이제는 여성 우선이 아니라 청소년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인구 문제 이런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인구, 다문화, 청소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처로 저는 전면 재편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가부 폐지라는 그 말에 발끈하시지 마시고 일단 김현숙 후보자를 좀 통과시켜서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여가부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저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가부가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실망을 드렸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권력형 성범죄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겨냥한 거죠. 겨냥하고 선거 때 민주당을 공격했던 그 프레임 안에서의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예. 저는 후보자의 발언으로서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해서 정치적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간의 여가부가 여성운동을 했던 분들의 어떤 생태계였다라는 표현이 인권위원회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아시거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고문했던 분들이 와서 인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간은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우리 그 사회권 신장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분들이 여가부의 내용을 더 채우고 보강하기 위해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맞는데 예. 지금은 그 역할이 다양해진 거죠. 그 다양해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폐지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선동 용어인 것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 개편, 개혁, 혹은 재편 이런 표현들이 맞는 것이죠. 여가부를 더 크게 다양성 있게 개편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폐지하겠습니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전 여가부 장관이면 이 폐지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실상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만들기, 다시 이름부터 대표성을 포괄하면서 다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예. 라는 표현이 맞는데 폐지라고 하니까 정치적 공격 그 꼬리 내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후보자 자체가 사실상 그동안에 그 여성의 인권운동과 관련해서 좀 무관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라는 말만 바로 수정을 하고 안 쓰시면 저는 쟁점 없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현숙 후보도 폐지라는 단어는 조심스러웠고요. 대전환.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 혁신적인 재편 방안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윤석열 캠프 그 후보 시절에 비전 전략실장을 맡아서 할 때도 그때 처음 여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공약을 냈을 때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을 초기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경선 지나고 본선에 들어가서 이게 뜨거워지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란 7자 공약으로 이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대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을 해 주시는 게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폐지하지 않고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좀 줄이고 청소년, 가족, 인구, 양성평등 이런 부분으로 좀 새롭게 좀 재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칭을 제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이 숨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폐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일정 부분의 갈등과 혐오거든요. 취임에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반지성주의의 관점에서 정치적 선동 용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반성해라. 대놓고 반성해라 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리니 폐지라는 말을 후보자 스스로 나서서는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전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보다는 대전환, 재편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쟁점이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권영세 후보자는 뭐 사실은 크게 저는 쟁점이 뭐 이러지 않은 의혹들은 뭐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권영세 후보자는 단연간 국회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독일 통일에 대한 많은 경험과 식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인 또 비중이 있는 인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통일을 맡는 데는 저는 굉장히 적격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권영세 후보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 검증이나 의혹 제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밑그림이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놓고 아마 여야 간에 좀 날카로운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권영세 후보자가 그걸 굉장히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당선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김정은하고 친서를 교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보낸 게 공개가 됐는데 그 친서의 내용을 놓고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발끈했습니다만 당시 권영세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괜찮다.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우리 새 정부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도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권영세 후보자는 상당히 저는 균형 감각이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공방보다는 정책적인 공방이 네, 있을 네. 거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도 단연간 정치를 해오고 했었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어요. 뭐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혜택을 준 것 아니냐? 예, 뭐 예. 이런 뭐 동생하고의 어떤 관계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부각되는 부분은 우리 대북 정책 또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나 외교 노선을 보면 굉장히 좀 대립적입니다. 북과는 대결적이고 미 중 사이에서는 일방적으로 미 쪽에 서 있는 이런 입장처럼 보이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일본 간의 갈등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사실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선거 전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국익을 위한 어떤 통일 정책의 운영자 모드로 전환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주로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동성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비하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이번에 새로 생긴 자리인데 그 취지가 차별과 편견을 없앤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인데 이런 비하 발언이 또 밝혀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빨리 고민을 해서 좀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지속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럽고 예. 오랜만에 지금 용산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에도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김성애 비서관의 과거 발언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고 하는 새로 신설된 직제가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직접,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그 좋은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수석실에
하나의 종교와 다문화라고 하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쟁점과 대결과 편견이 많은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잘 풀어보라고 소통을 하라고 임명한 비서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 발언들 보면 상당히 극우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물론 일반인 자연인 신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대통령실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김성애 이 비서관이 그 전에 이제 또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김건희 여사와의 또 관계들이 일정 정도 또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해서 이 문제를 키웠다가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나 비서실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예. 김성애 비서관이 다소 억울하더라도 저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과와 함께 해명의 글을 올리긴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일종의 정치적 공격을 하는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586의 정서에서 본인을 공격한다. 예. 라는 것이라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고 설령 사과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 저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밀린 화대 달라는 거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자들 입장에서 볼 때 동성애자들을 정신병자다라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상식을 벗어난 발언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른 나라의 어떤 국가 수상들 이미 뭐 그런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비상식적인 인사하고 그리고 그 전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의료보험 관련해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실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하셔서 외국인 의료보험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 세금 들어간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내용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사실 논란이 좀 되다가 말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 발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스펀지여야 돼요. 엊그제 청와대에 가서 불상을 넘어뜨리는 50대 여인, 결국은 기독교에 심취해 있는 여인 같은데, 여성 같은데,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끔 사실 국가적 포용의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조언을 해야 될 비서관이 결국은 논란의 한쪽 측면에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검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도 다 검증해요. 검증 페이지가 수백 페이지 달하는데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김건희 여사랑 가깝거나 대통령과 가까우면 그냥 임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김성애 비서관 그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에 어찌 보면 가담한 것처럼 보이는 수사검사였던 이시원 비서관 그다음에 그 한동훈 검찰총장까지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무슨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그냥 임명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서관 부분은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적어도 이 두 비서관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대통령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사 로비를 지나가면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이제 장관 임명하실 거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일부만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는데 참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용산 집무실이 이제 어제부터 출근을 하고 오늘도 출근하는 모습.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죠.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거고요. 예. 그리고 출근하면서 집무실을 올라가려면 1층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1층에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실이 있고 기자들이 예, 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 또 대통령이 한두 마디라도 답을 해준다면 이게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과거 대통령을 보면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이제 일반 국민과 기자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임기 중에 기자들하고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 적은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에 가끔 이제 기자회견 한 번 했던 게 다거든요. 그런 예. 걸 본다면 매일 출근하면서 매일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대통령은 저는 건국이로 정말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정착이 되면
저는 정착이 5년 내내 되기를 바라는데 정착이 되면 이 다음 후임 대통령은 이걸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 예. 속으로 들어가고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정말 프렌들리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저는 보기 좋고요. 이게 딱 하나 당부를 드린다면 처음엔 이러다가 나중엔 좀 정치 현안이 생기고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또 안 만나고 이러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분은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기가 결심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5년 내내 그 국민들한테 귀를 열고 입을 열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개방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쭉 네, 이어지길 네. 바란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출근길도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사저 앞으로 나와서 반려견들과 함께 배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전체적으로 좋아 보인다. 그런데 예. 역대 대통령 초기에 소통 안 한다고 한 대통령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출근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시적인 모습인 거죠. 현재 그 급하게 용산 사무실을 열다 보니까 관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서 한시적인 모습인데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신선하다 출근하는 대통령 그러면 다음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을 또 집무실을 만들 때 제대로 된 집무실을 만들 때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는다면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기자들 사이를 통과해서 출근할 수 있는 이런 동선을 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 우리 정치의 높이를 또 권력이라고 하는 이 높이를 국민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요. 다만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대통령도 초반기에는 언론을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1,100여 회 이상의 행사와 국민들의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성화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 소통 안 된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일에 빠져서 점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하고 그 출퇴근길에 경찰들이 70명 내지 100명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뭐 사거리마다 차단을 하는데 예. 최대한 빨리 이런 불편함은 해소를 시켜줬으면 반려견 데리고 마중 나가는 모습 그 자체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시간에 교통 통제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동안 일을 안 하고 사실 예산 들어가지 않았던 분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취임식 후에 신라호텔 만찬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서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위원장 측에서는 뭐 만찬 자리에서 얼굴에 불 켤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순간적으로 포착이 된 거다 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사진과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바로 저는 반지성주의의 저는 상징적 사례라고 봅니다. 예. 아니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해주는 축하 만찬에 당연히 야당 대표가 초청이 돼서 가죠. 그럼 가서 축하해주는 거지 거기서 그러면 뭐 화를 낼 겁니까? 당연히 만나는 사람 만나면 식사도 하는 건데 예. 편안하게 담소 나누고 이야기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거기서 사진 한 컷을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흥분하는 그 지지자분들이 바로 저는 반지성주의의 저는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지성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진실이라고 보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소수에 속해 있는 그들의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동굴 속에 빠져서 참과 거짓을 분간 못하는 게 바로 반지성주의고 그런 분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국 사태 때도 지금도 조국을 예수라고 칭송하고 예. 조국을 보호하겠다고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이 저는 저는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로 참석해서 그 웃는 사진 하나를 가지고 흥분하면 제가 그거에 민주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네티즌들의 그 강성 지지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뭐 계속 웃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윤호중 위원장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지지자가 잘못된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정치인입니다. 아니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그 웃는 사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왜 시비를 거느냐. 이건 당연한 것이다. 제발 우리가 합리성과 지성을 찾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윤호중 위원장은 거기에 그냥 덜커덕
아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저게 사실은 뭐 만찬장인데 어떻게 안 웃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순간적인 것입니다.라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도자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한 사진인데 그러니까 뭐 두 분만 지금 공개한 건 아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좀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공개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좋은 그림이라고 봤는데 윤호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 공격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공개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고 공개를 했으면 그러니까 저 자리에 가 있는 윤호중 위원장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가서 뭐 항상 잘 웃는 분이고 그쵸, 잔치집에 웃을 수도 가서 있죠. 예. 축하를 해주는 자리에 가서 인상 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농담을 해오면 또 파한돼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이런 비판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정말 극악스럽게 공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종의 썸네일이라 그러죠. 뭐 이재명 숨쉰 채 발견 이거를 좋은 것으로 해석하면 와 이거를 일종의 미끼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개항에서 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뭐 그분들을 모욕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 극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웃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모습이나 그러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홍보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모습이나 똑같아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극복해야 될 정치적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과 이재명 고문이 분당갑 이 맞대결이 무산된 것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위원장은 이재명 고문이 싸움을 피한 거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이재명 고문은 유리한 때, 뭐 장소,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아무리 이재명 고문이 변명을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고문이 이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호찌민 베트남 주석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유리한 데서 싸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천 개항을 무슨 싸움하러 가신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러면 싸우려면 싸움이 예상되고 싸움에서 승패를 알 수 없는 데를 가야 그 격전지에서 싸우는 것이죠. 거기서 유리한 데를 골라서 하는 것이지 가서 꼽기만 하면 되는 데 가서 무슨 싸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재명 고문께서 출정식 할 때 국민들 앞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위험한 정면 돌파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한 정면 승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직을 걸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를 놓고 저는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뭐 당연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정면 승부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자신이 이야기했던 인천시장 선거가 지금 박남춘 현 시장하고 유정복 전 시장 사이의 대결인데 그게 위험하다고 간 거라고 스스로 변명을 한다면 그럼 인천시장의 승패에 걸으십시오. 그게 정말 위험한 정면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뛰시면 총괄선대위원장에 의해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서 그러면 과반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반을 못 이기면 국회의원 배지 내놓으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위험한 정면 승부라고 스스로의 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싸우러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누가 봐도 이게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간다고 하는 건 자기의 뭐 참정권 차원에서 피선거권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뭐 간다고 하지만 위험한 정면 승부고 싸우러 간다고 말을 할 정도면 인천시장 선거 결과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으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모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또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흠집 내야 된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격이고요. 지금까지 역대 한 지역구에서 대선 후보가 맞붙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 전에 황교안 씨가 대선 후보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이낙연 후보가 가서 이미 상대 후보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가서 정면 승부했던 뭐 이런 사례 이외에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결정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먼저 결정됐어요. 안철수 후보가 개항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나도 개항 가서 같이 싸웁시다라고 할까요? 이건 비겁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분당에 가서 출마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역대
각 당의 간판급 혹은 대통령 후보급들이 국회의원 한 선거에서 부딪힌 사례가 없었고 예. 그렇게 그 한 후보가 어느 유리한 지역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본인의 보궐선거 플러스 지방선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할 터인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인들,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대선에 패배한 분인데 대선 패장이 3개월도 안 돼서 편안한 지역에 꽃길 따라서 간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는 우리 한국 민주주의 이후에 1987년 민주화에 있었던 건 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당내에서도 불편해하는 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서둘러 쫓아갔는지 정말 나중에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본인의 정치 역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나 시장 선거 경선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 당선될 때도 경선에서 그 주요 지역 정치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실 돌파해서 당선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일반적인 정치 상식에서 볼 때는 대선 후보는 좀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음에 나오는 게 맞고 저도 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기존의 우리 정치 어떤 그 방식과는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것이라 저는 향후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